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CES 네. 2024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가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섹터 이야기부터 네, 해볼까요? 일단은 자동차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CES에서 되게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오.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과연 의미가 무엇인지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하면은 누가 봐도 하드웨어가 뻔한데 그쵸.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뭔가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려나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 나온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용어가 SDV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는 개념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폰이 된다면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네.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면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에 뭐 자율주행 기능도 붙고 아니면 뭐 자동차에 다양한 센서도 붙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차체를 만들고 자동차에 다양한 부품을 붙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자율주행을 하거나 그쵸. 거기에다 뭔가 센서를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해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되게 자유롭죠. 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메신저를 하고 있는데 눈이 온다. 그럼 갑자기 메신저에서 눈이 막 내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기능을 만약에 자동차에서 구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일반적인 스마트폰하고 자동차의 차이가 좀 거기서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과 센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기능을 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업데이트하다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간 거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처럼 뭔가 자유롭게 업데이트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뭐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앱들이 동시에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동차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스마트폰 같은 거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되면 정말로 자동차에 운전할 필요가 없다면 가끔씩은 막 자동차가 뭔가 앱 하나 실행시키면은 화면도 좀 가려지고 막 이렇게 시트도 자동으로 눕고 그러면서 영상도 막 되게 최적화하게 나오고 이런 걸 원하는데 네. 이런 걸 하려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뭐냐? 야, 처음부터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기계 덩어리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이런 자율주행이나 다양한 전자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거를 스마트폰 만들듯이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스마트폰 만들듯이 만든다라는 개념이 뭘까? 라는 걸 이번 CES 좀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에서 이제 부스에서 이렇게 보여줬었던 42-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에서 자동차의 미래를 좀 보여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였냐면요.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 이제 어떤 껍데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말하는 엔진 부분 있잖아요. 근데 엔진이 이제는 전기차니까 엔진이 상당히 작거나 모터고 그 다음에 밑에 배터리가 깔리잖아요. 그럼 원래 이 엔진을 넣는 부위에 뭐가 있느냐? 네. 자동차에 컴퓨터 서버가 엄청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엔진 사이즈만한 컴퓨터 서버를 넣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들어본 GPU, 그러니까 HB 같은 GPU를 꼽을 수 있는 슬롯이 4개가 넘어요. 그럼 이게 몇 천만 원짜리 서버가 4개 이상, 그래픽 GPU가 몇 개, 이제 4개 이상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퀴 부분에 보통 동력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크랭크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작은 컴퓨터 서버가 4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서버를 5대를 큰 엔진 있는 데다가 한 대 놓고 서버로 4대를 놓은 다음에 네. 거기에 바퀴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아까 스마트폰 얘기를 드렸지만 갈수록 전기차나 여러 가지 애들의 부품들이 적어지고 아예 처음부터 구조 자체를 엔진이 아니라 이런 컴퓨터를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이니까 네. 마치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시작할 거야라고 하니까 그 부품의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될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움직이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비클이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소프트웨어에 바퀴가 달렸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되게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네.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버튼을 딱 눌렀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조명이 이제 자동차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약간 등이 이렇게 숙여지면서 음악이 네. 이제 은은한 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밖에서는 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리고 뭐 트렁크가 움직이는 이러한 상상들을 네.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가 되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게 또 컨텐츠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를 계속 이제 미래 자동차 생각할 때 그쵸. 대부분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화면 대신에 유리창에 뭐 디스플레이가 된다거나 네. 옆에 모든 게 이제 화면 형태가 된다. 자, 그럼 그런 형태에서 벌어지는 컨텐츠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특정 영화를 틀었을 때는 그 영화에 맞게 이제 조명의 색깔이나 위치가 바뀌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를 가운데만 썼다가 확장됐다가 뭐 이런 형태들도 가능하겠고 네. 또 요즘에는 이 자동차에 안마 기능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안마 기능도 갑자기 특정 상황에서 탁 울린다든지 그래서 약간의 효과를 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컨텐츠 하나에서도 구조적으로 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비히클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컨셉은 2019년부터 나왔던 건데 네. 감정의 내비게이팅이라는 기능이에요. 어떤 걸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을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 뭐 여기 합정동 스튜디오까지 해줘 그러면 이제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제 감정의 상태도 갈 때까지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오. 자, 이게 실제로 이번에 그 현대차에서도 비슷한 컨셉을 한번 냈고 실은 기아차에서 2019년에 비슷한 컨셉을 냈는데 네. 이런 겁니다. 제가 차를 탈 때 이 차에 있는 카메라나 센서들이 제 지금의 기분이나 심박도 같은 걸 이제 이제 그 모니터링이 되니까 제가 지금 어떤 컨디션인지를 봐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당신은 되게 좀 긴장 상태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심박수도 높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은 합정동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30분 안에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줘라, 릴렉스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걸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릴렉스하게를 골랐어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일단 자율주행차라는 기반입니다. 그럼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가는 동안 저는 뭘 하고 있느냐? 제 감정을 30분 동안 릴렉싱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아까처럼 그 릴렉스 모드를 시작을 하는 순간 자동차가 가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에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원래 그 자동차의 시야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자율주행이니까 네. 이 유리가 반투명이나 완전히 이제 가려져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명상 음악 같은 게 나오고 네. 향도 좀 좋은 향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등에서 약간의 두둥두둥두둥 하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쳐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감정의 그 변화시킬 수 있게 릴렉스 해주게 도와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하면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제 심박수랑 여러 가지를 상황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당신이 원래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었는데 이 정도로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라는 걸 자동차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제 자동차가 단순한 운전 도구가 아니라 뭐 우리의 어떠한 삶에서의 케어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기아차에서 나온 건데 목적 기반 자동차 PBV라고 하는 형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 되니까 굳이 막 이런 컨셉까지 나오는 거예요. 굳이 운전자가 꼭 유리창을 바라보게 앉아야 되냐.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하면 운전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 시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안에서 약간 방처럼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도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이번에 PBV 관련돼서 기아차에서 보여준 것 중에 레일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의 뒷단에 다 이렇게 레일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뭔가를 넣었다 뺐다도 쉬우니까 시트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그 시트 부분에다가 우리가 팝업 스토어 같은 카페 이런 그 도구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밀어 넣었다가 빼는 이런 형태도 되고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 짐칸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자동차의 시트를 접거나 빼면 완전히 짐칸으로 쓸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또 모듈화되어 있는 블록 같은 거에 짐을 넣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주 큰 뭐 예를 들면은 중형 뭐 어떤 우리가 말하는 뭐 스타렉스 수준의 그 정도 그렇죠. 크기의 차에다가 짐을 가득 실어 놓으면 지금 모닝 정도 되는 사이즈의 자동차가 옆으로 와서 그건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큰 짐 몇 개 중에 일부를
그게 다 자동으로 이제 실는 네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상하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이제 거점 기반의 어떤 움직임들도 이제 자동차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목적 기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가 되는 순간 되게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지금과 다르게 되게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자동차의 변화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잠깐 투명 디스플레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운전석에서 앞유리에서 이렇게 영화를 네. 볼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디스플레이 기술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유리가 디스플레이가 된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할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게 이번에 LG 그리고 삼성에서 같이 보여준 투명 디스플레이 그렇죠. 기능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TV에 들어가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보면 뭐 신기하다. 그리고 뭐 그게 뭐 복도에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TV에 들어가는 거 말고 어떤 걸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TV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업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LG전자에서 부스에서 어떤 걸 보여줬냐면요. 페이셜 리코그니션 디스플레이라는 거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면 얼굴을 인식을 하는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굴을 인식하는 디스플레이가 뭐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제 케이크 같은 거 놓는 어떤 유리 냉장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보면 그 유리 냉장고에 케이크를 놓으면 뭐 케이크 할인이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마카나 이런 펜으로 유리에다 쓰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유리가 디스플레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계속 지켜봐요. 그 예를 들면 유리 디스플레이에서 이거를 너무 먹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이걸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체크가 안 됐는데 이제 카메라 센싱 기능이 좋아지니까 네. 사람들이 들어가면 특정 부분에 있는 그 케이크만 바라보더라라는 게 데이터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가 디스플레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바로 이 케이크입니다 하면서 그 유리창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색칠이 딱 되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케이크 부분에만 동그라미에는 투명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품이 15% 할인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다이나믹한 디스플레이의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바로 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갖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그런 관점으로 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동차 유리에 들어가면 자동차 유리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 정보의 어떤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과 반투명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우리가 어떤 상상력들을 동원할 수 있다. 즉 반투명 디스플레이나 투명 디스플레이는 이중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TV에서 쓰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어떻게 쓰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광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요. 자동차가 좀 더 발전을 한다면 또 플라잉카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에 뭐 기업들이 언급을 안 한 것들은 아닙니다. 뭐 상용화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현기차의 어떤 미국 법인에서 이런 이제 플라잉 드론, 뭐 플라잉 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실제로 CES에 가면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띄울 거다. 그래서 네. 실제 이제 뭐 모형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거기서 띄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말 보면 꽤 크네, 꽤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이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이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한 2019년이었나요? 2020년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미래 드론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2016년에 CES 2016년부터 이미 나르는 드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나르는 거야? 라고 할 때 오히려 기술보다는 법규나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가이드라인들 때문에 제대로 못 날랐는데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어쨌든 이 드론 택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비행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했다라는 게 2023년 12월에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이 기술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어떤 기술적 이슈나 아니면 이게 그 정책적 이슈들 때문에 못하고 있던 게 네. 7년 만에 쉽게 말하면 이제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한 이제 2024년이 됐으니까 과연 2024년에 중국에서 정말 이 드론 비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하겠죠. 그럼 그 안에서의 변화를 보면 결국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올해는 확실히 좀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기차에서 만들고 있는 기술들 역시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기 테헤란로 근처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큰 공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는 모든 도로가 이제 세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드론 스테이션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의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에서의 좀 그 비슷한 안정성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상용화를 위한 준비들이 좀 테스트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드론을 하늘에 날려본다고 해도 지금부터 네. 사람들이 탄 드론을 뭐 예를 들면 1년 안에 1년 365일 내내 날린다고 해도 이게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또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요즘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만난 모라이라는 그룹이 그런 시뮬레이팅 기술들을 상당히 잘 만들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율주행과 선박들의 움직임들에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대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볼만한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보고 있는 게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도 비전 프로 뭐 출시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네. 판매량 데이터는 좀 봐야 알겠지만 CES에서는 이런 가상현실 기기들은 어떨지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제가 갑자기 안경을 벗었죠. 네. 왜 안경을 벗었냐면 태양경을 쓰셨네요. 네. 이게 뭐냐면요. 선글라스가 아니고요. 이게 스마트 안경입니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제가 이걸 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메타와 레이벤이 같이 만든 스마트 네. 글래스인데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제가 이렇게 두 번 누르거나 누르면 지금 제가 배터리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지금 네,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네, 그렇네요. 지금 방금 반짝반짝거리죠. 그럼 제가 지금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죠. 이렇게 하면 그죠? 지금 반짝거렸죠. 이러면 제가 찍는 거고, 예를 들면 Hey Meta, take a picture 이렇게 하면 또 찍혔죠. 네. 지금 이게 스마트 글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네. 우리가 메타라고 그러니까 그 애플의 비전 프로는 500만 원짜리 엄청 비싼 기계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의 사용성이 있고 이건 299달러짜리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이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는 부분, AR, VR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하는 거냐?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 영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연동이 되는 게 지금의 기능이고 향후에 이제 이 메타에서 얘기하는 건 이 카메라랑 이 핸드폰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얘한테 헤이 메타 저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볼 거잖아요. 그럼 인식을 해주는군요. 그죠. 그럼 보는 거에 대해서 영상이나 이미지, 인터넷 걸 매칭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쓸 수 있는 이런 저렴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버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처럼 아주 비싼 그 공간적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쓸만해졌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안경보다 약간 무거운 수준인데 여기에 카메라도 들어가고 골전도에 이어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가져오는 조금 더 현실적인 VR, AR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트 기술, 비앱틱스 같은 곳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요거는 이제 AR은 아니지만 여기에 AR 기능을 넣어서 실제로 투사시키는 것도 제가 아주 선명한 기술을 봤는데 그것도 이제 레티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들어서 네. 일본 샤프에 납품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한 100만 원대 이하의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AR이나 카메라 기술과 그리고 이제 좀 고가의 정말로 생산성을 높이는 가상 증강 현실의 개념을 갖는 애플과 이런 좀 시장이 나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양도 예쁜 것 같고요. 네. 네, 기능까지도 정말 신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CES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았던 기업이나 좀 주목해 볼 만한 스타트업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콕 찍어서 방문한 곳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만드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id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팔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을 잃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의수를 만드는데 의수를 팔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손가락 단위로 만들어서 손가락 2개만 대체하는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네. 혹은 가우디오랩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방문을 사티아 나델라가 했는데 가우디오랩 같은 경우에는
효과음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비에픽스라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인데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VR 수트라든지 아니면 장갑 기술을 만들어서 어떤 우리가 떨림이나 느낌들을 VR 상태에서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와 더불어서 좀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술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한 2개 정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존 디어라고 하는 항상 이 농업 기술을 항상 많이 얘기하는 존 디어에서 이번에 또 그 비료 살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밭을 정확한 위치로 이렇게 이제 계속 파면서 그 안에서 정확하게 씨를 간격에 맞춰서 뿌리는 이러한 자율주행 트랙터를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한동대학교 창업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화성에서도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에어팜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그 물 부족 국가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좀 해결을 해줬다. 뭐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CES를 또 다녀오셨으니까요. 향후의 산업에 대한 변화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CES라고 하는 건 전통 기업들과 이제 기술 기업들이 있는데 전통 기업들의 진화가 더욱더 보여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로레알 같은 이러한 그 전통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들이 많아질 것 같다. 네. 또 이제 말씀드렸던 자동차 회사들처럼 모든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 기업, AI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CES 2024에 대해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추가적인 이야기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